길가를 걸어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급하게 뛰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빠가 아이에게 소리 지르면서 엉덩이를 발로 한 방 찼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귀천 가족이 아이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제 언성을 좀 높였죠. 그러니까 아빠가 급하게 멈칫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가고, 그 뒤에 남은 건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빠는 분명 집에 가서 이 아들에게 멈칫했던 그 순간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동네 사람한테 창피를 당했다. 너 때문에 네가 급하게 위험한 짓을 해서 아빠를 화나게 했고 나도 모르게 앞발이 나가서 너의 엉덩이를 찼다.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빠의 성질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지나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탁 이렇게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면서 한 방 때렸어. 이놈 새끼야, 니 죽으려고 하나? 미쳤나 이놈 새끼야? 앞에 차가 오는 거 안 보이나? 이렇게 성질이 팍 나면서 한 방 때렸어요. 그러면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래,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급하게 뛰어들면 안 되지. 아빠가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큰 소리 치겠노? 아빠가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얼굴 봐라, 아빠 얼굴 노랗다야. 항상 조심해야 돼. 너는 소중한 아빠의 아들인데 아빠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란다.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아버님 많이 화가 나셨겠어요. 아이고 놀라셨죠. 아이고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분이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엉덩이 한 방 맞았는데 괜찮냐?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매. 그게 뭐 피가 철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앞으로 조심해. 그래, 혹시 집에서 맞진 않지? 집에서 맞진 않지, 너? 그럼 아저씨한테 얘기해. 아저씨가 신고해 줄게. 이렇게 농담 삼아 한마디 살짝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또 집에서 또 때려요, 아빠가. 그러면 진짜 그때는 가정폭력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이가 이제 사과하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화가 이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아이에 대한 화가 풀립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에 대한 화가 더 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큰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게 좋고, 조금 큰일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조화롭게 소통하는 게 좋아요. 이게 숲을 보는 마인드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숲을 보는 마음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무학대사와 이성계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무학대사 얼굴이 약간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나들이를 하다가 대사의 얼굴을 보면 꼭 돼지같이 생겼어 라고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저는 전하께서는 부처님 상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께서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 얼굴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어찌 나에게 부처처럼 보인다고 하오 라고 말하니까 무학대사가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화죠. 근데 이제 그 일화 말고 다른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무학대사가 총명하고 이 왕을 보필하면서 많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성계에게. 그런데
바둑을 둘 때마다 이성계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매번 지니까 무학대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전하, 어찌 바로 앞에 수는 내가 바로 보이고 내가 반드시 이기는 수가 바둑에 보이는데 어찌 끝은 항상 제가 집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하하, 대사, 자네는 나무를 보고 있고 나는 항상 숲을 보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에는 한 수 앞에 수를 보는 걸 이제 하급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급이 될수록 그 다음 수가 어떻게 두어지고 그 다음 수가 어떻게 두어지는 그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바둑에서는 중요하죠. 이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라는 그런 마인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는 이성계랑 무학대사가 이렇게 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 등성에 집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새로 지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이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의 얼굴을 보니까 무학대사가 관상을 잘 보고 풍수지리를 잘 봤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 저 청년의 관상을 한번 보시오. 그리고 저 집 터를 풍수지리로 한번 해석해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께서 가만히 곰곰이 그 청년의 관상을 보더니 저 청년은 앞으로 거부가 될 상이요. 그리고 이 집은 지금은 오두막처럼 작은 집이지만 장차 큰 거부가 이곳에 살게 되고 저 청년도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이 대단히 큰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작은 오두막을 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성계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대사,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청년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저 청년은 곧 사라질 것이고 저 청년의 집은 곧 빈 집으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학대사가 분명히 풍수지리술과 관상을 잘 보는데 이성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의아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우연찮게 그 길을 다시 가게 되었고 그 집을 딱 보는데 무학대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집은 흉가가 되었고 폐가가 되어서 빈 집터만 남아있고 그 청년은 간 곳도 온 곳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고 전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그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학대사, 당신의 말대로 관상과 이 청년은 거부가 될 상인 걸 저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쪽 전문가는 무학대사이니까요. 하지만 이 청년이 만일 거부가 되고 큰 부자가 된다면 이 산골짜기에 평생 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돈을 벌게 되고 시내로 들어가 그곳에서 큰 집을 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태에서 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무학대사가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한 면만 보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한순간만 알아차리고 있구나. 근데 이성계는 그 위에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아래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인정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자, 나무 한 그루를 보는 마음은 이걸 우리가 사마타 한번 적어볼까요? 사마타. 이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에요. 사마타 명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눠요. 근데 이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 명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통찰 명상, 숲을 본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이걸 통찰 명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통찰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통찰 명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집중 명상은 사마타라고 하고 통찰 명상을 뭐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윗바사나라고 하죠. 통찰 명상을 윗바사나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 명상. 여러분들 집중 명상은 뭐냐면 손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본다든가 호흡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본다든가 또는 소리 명상, 소리에 집중한다든가 또는 맛에 집중한다든가 또는 차 명상을 하면서 차에 집중한다든가 촛불을 보면서 촛불 하나를 계속해서 지켜본다든가 이 모든 것을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차를 한 잔 들면서 차의 따뜻함을 느끼고 차의 무게를 느끼고 차가 입술에 닿는 걸 느끼고 또 혀에 닿는 걸 알아차리고 한 모금 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맛을 알아차리고 위장에 닿는 걸 알아차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걸 뭐라고 한다? 통찰 명상, 즉 윗바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보는 마음도 필요해요. 집중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몰입도. 그리고 또한 집중 명상에 이어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같이 함께 공부되고 수행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는 항상 사마타와 윗바사나,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을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보통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살아가다 보면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원한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안 좋은 악운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윗바사나 해야 돼요.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찰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관조한다는 뜻이에요. 관법이라는 거예요. 관법. 관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찰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깨지 알밭 자체가 윗바사나예요.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이 모든 상황이 윗바사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면 그건 또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는데 들숨이 들어갈 때 이 들숨이 따뜻한가 시원한가 양이 많은가 들숨이 좀 적은가 날숨이 나올 때 바람의 느낌은 시원한가 또는 따뜻한가 코털 사이에 들어가는 바람의 느낌 그리고 코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의 기운 이 공기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 윗바사나예요. 단지 그냥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면 그건 사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수행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 빨리어 인도말로 하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죠. 더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